34장. 브론스키가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떠날 때 그는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자신의 넓은 연립주택을 친구이자 가장 아끼는 동료인 페트리츠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페트리츠키는 가문이 그리 좋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젊은 중이었는데 부유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항상 절망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처지였습니다. 저녁이면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온갖 우스꽝스럽고 수치스러운 스캔들을 일으켜 유치장에 갇히는 일도 잦았지만 동료들과 상급자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밤 12시경 기차역에서 집으로 돌아온 브론스키는 대문 앞에 익숙한 고용마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밖에서 벨을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여자의 혀 짧은 목소리, 그리고 페트리츠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저게 빚쟁이 중 하나라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 브론스키는 하인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이르고는 조용히 첫 번째 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페트리츠키의 애인이자 장밋빛 작은 얼굴에 아마포 같은 금발을 가진 쉴톤 남작 부인이 보라색 세틴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나리아처럼 파리식 수다를 떨며 방 안을 가득 채우고는 원형 탁자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양옆에는 외투 차림의 페트리츠키와 아마 막당번 근무를 마치고 온 듯 정복 차림인 기병대 대위 카메로프스키가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론스키, 페트리츠키가 의자를 끄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진짜 집주인이 나타났군. 남작 부인, 이 친구에게 새 커피포트로 커피 좀 내려주세요. 아니, 자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자네 서재를 장식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식품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그가 남작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물론 서로 구면이지. 그렇고 말고 브론스키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남작 부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린 아주 오랜 친구라고요. 여행 마치고 막 돌아오셨으니 전 날아가야겠네요. 남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 제가 방해가 된다면 지금 당장 꺼져드릴게요. 남작 부인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당신 집인거려. 브론스키가 대답했습니다. 카메로프스키, 자네도 잘 있었나? 그는 카메로프스키와는 차갑게 악수를 나누며 덧붙였습니다. 거봐요. 당신은 저런 멋진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남작 부인이 페트리츠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저녁 먹고 나면 나도 저만큼은 말해. 저녁 먹고 나서 하는 말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자, 커피 내려줄 테니까 가서 씻고 준비나 하세요. 남작 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새 커피포트의 나사를 정성스레 조이며 말했습니다. 피에르, 커피 좀 줘요. 그녀는 페트리츠키의 성을 줄여 피에르라고 부르며 그와 깊은 관계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넣을게요. 당신이 하면 망칠걸. 아니에요. 안 망쳐요. 그나저나 부인은요. 남작 부인이 동료와 대화하던 브론스키의 말을 갑자기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신 결혼시킨다고 난리였거든요. 부인 데려오셨나요? 아니요. 남작 부인. 전 보헤미안으로 태어났고 보헤미안으로 죽을 겁니다. 그게 훨씬 낫네요. 훨씬 나아. 자, 그 의미로 악수나 해요. 그리고 남작 부인은 브론스키를 붙잡고는 익사를 섞어 자신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늘어놓으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준대요. 대체 어쩌면 좋죠? 그는 남작 부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소송을 걸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로프스키, 커피 좀 봐요. 끓어 넘치잖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사업 문제로 정신이 없거든요. 재산을 찾아야 하니까 소송이 필요해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핑계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하다니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녀가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이 예쁜 여자의 가벼운 수다를 즐겁게 들으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반쯤 농담 섞인 조언을 건네며 그런 부류의 여자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던 익숙한 말투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가 속한 페테르부르크 세계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상반된 두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층 계급으로 상스럽고 멍청하며 무엇보다도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편은 법적으로 결혼한 단 한 명의 아내와 살아야 한다고 믿고 처녀는 순결해야 하며 여자는 정숙하고 남자는 남자답고 절제하며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제 손으로 빵을 벌며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의 온갖 불합리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바로 구식이고 우스꽝스러운 계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진짜 사람들입니다. 브론스키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우아하고 관대하며 대담하고 유쾌한 것입니다. 어떤 정욕에도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내던지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비웃어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져온 전혀 다른 세계의 인상 때문에 첫 순간에는 아주 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브론스키는 마치 오래 신어 발에 익은 슬리퍼에 발을 쑥 밀어넣듯 자신이 늘 살아왔던 가볍고 유쾌한 세계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결국 커피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튀어오르고 끓어넘치며 소란과 웃음의 완벽한 핑계가 되어주었을 뿐입니다. 그 대가로 값비싼 카페투과 남작 부인의 드레스가 엉망이 되었지요. 자, 이제 가볼게요. 안 그러면 당신은 씻지도 못할 테고 신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이 내 양심에 남을 테니까요. 그럼 정말 그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라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당신의 손이 그의 입술에서 멀어지지 않게 관리하세요. 그가 손에 입을 맞추는 순간 모든 게 원만하게 끝날 테니까요. 브론스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극장에서 봐요. 남작 부인은 옷자락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카메로프스키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브론스키는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악수를 나눈 뒤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씻는 동안 페트리츠키는 브론스키가 페테르부르크를 비운 사이 변한 자신의 처지를 요약해 들려주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고 아버지는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재단사와 또 다른 채권자는 그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이런 스캔들이 계속되면 군대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남작 부인에 대해서는 죽을 만큼 진저리가 나 있었는데 특히 그녀가 자꾸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막힌 여자 하나를 새로 찾아냈다며 브론스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정통 오리엔탈 스타일의 노예 리베카 같은 분위기의 절세미인이라면서요. 또한 베르코슈프와 말다툼이 있어 결투 입회인을 보낼 생각이지만 물론 아무 일 없이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극히 즐겁고 유쾌하기만 했습니다. 페트리츠키는 브론스키가 자신의 상황을 더 자세히 묻기도 전에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3년간 보냈던 익숙한 방 안에서 익숙한 페트리츠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브론스키는 자신이 익숙해져 있던 페테르부르크의 무책임하고 홀가분한 삶으로 돌아왔음을 유쾌하게 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 건강하고 붉은 목줄기를 씻어내던 브론스키가 세면대 페달을 밟으며 외쳤습니다. 로라가 페르팅호프를 차버리고 밀레예프에게 갈아탔다는 소식에 그는 말도 안 돼. 라며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바보같이 좋아하고 있나? 그럼 부줄루코프는 어떻게 됐어? 오, 부줄루코프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혀. 페트리츠키가 소리쳤습니다. 그 친구 무도회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알잖아. 궁정 무도회라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헬멧을 쓰고 큰 무도회에 갔단 말이지. 그 헬멧 봤어? 가볍고 아주 좋아. 자, 그 친구가 거기 서 있는데. 아니, 제발 좀 들어봐. 듣고 있어. 브론스키가 거친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대공비께서 어떤 대사 한 명이랑 다가오시더니 운 나쁘게도 그 친구한테 새 헬멧에 대해 묻기 시작한 거야. 대공비는 그 대사한테 헬멧을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지. 그러다 거기 서 있는 우리 친구를 본 거야. 페트리츠키는 그가 헬멧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대공비가 헬멧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가 안 주는 거야? 믿어지겠어? 다들 윙크하고 고개 끄덕이고 인상을 쓰면서 어서 드려 하는데도 안 줘. 물고기처럼 입을 꾹 다물고 말이야. 상상해봐. 결국 어떤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누군가가 헬멧을 억지로 빼둬서 대공비께 드렸지. 여기 있습니다. 전하, 이게 새 헬멧입니다. 하고 말이야. 대공비가 헬멧을 뒤집어 보셨는데 자, 상상해봐. 그 안에서 서양배랑 사탕들이 우수수 쏟아지는 거야. 사탕만 무려 2파운드나. 그 귀여운 녀석이 거기다 챙겨둔 거지. 브론스키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한참 뒤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헬멧 생각을 하면 튼튼하고 고른 치열을 드러내며 건강한 웃음을 다시 터뜨리곤 했습니다. 모든 소식을 들은 뒤 브론스키는 하인의 도움을 받아 정복으로 갈아입고 복귀 보고를 하러 나갔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 형의 집과 베시의 집을 방문하고 카레닌 부인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사교계 모임들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곳을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늘 그랬듯 그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집을 나섰습니다.